코로나19 유행에서 관찰된 우리 사회 약한 고리 심포지움 제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6분을 모셨습니다. 그중에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각 패널께서는 가급적 7분 이내 시간을 좀 헤아리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홍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김홍빈 교수님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십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감염병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주제에 세세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감염을 전공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코로나 유행 중에 저희가 느끼는 건 바이러스는 참 빠르고 영리한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영민한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애써 외면하거나 모른 척했던 아픈 손가락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건 아직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염병의 역사에서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이런 감염병은 저처럼 환자를 보는 의료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모두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의 전파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코로나19 환자의 숫자나 유행의 규모를 줄였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발표의 주제들처럼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될지 좀 더 노력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주제의 결과들은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통로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고리를 도울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을 마련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연구가 시작될 즈음부터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느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결과를 또는 대부분의 근거를 우리 사회가 속한 환경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외국의 사례들을 대개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접근하는 노력은 사실 여러 분야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원 환자중심 사업단이 주도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지금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기쁘고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건강과 통합을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요 약한 고리들 중에 좀 빠진 부분들도 있어서 아쉬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에서 이런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의 연구들은 다른 곳에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오늘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환자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약한 고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2년째 소진되어 가고 있는 의료 현장의 의료인들, 의료기관들, 특히 의료인들이 소진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지쳐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암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임종 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 건지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조금 더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도중에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고 오늘 주요 논의 주제로 등장했던 우리 정신 조현병 환자 그리고 말기 암 환자 외에도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최규준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의학교육 및 의료인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하는 수기입니다. 네. 저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인권위원장 자격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패널 저를 초청하신 이유도 뭐 그런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 이 토론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자격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사회 심리적 영향과 관련된 그런 주제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심포지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연구가 한국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종우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우 교수님 연구의 핵심 주제가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신심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그런 핵심 주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어려운 연구를 진행하신 것만으로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그 두 문제의식이 좀 더 의미 있게 한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고민이 조금 더 진척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젊은 층, 여성, 저소득층일수록 우울, 불안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해외와 유사하게 확인이 된다. 이걸 이제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경우 경제적 보상이 적었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의 경우 이제 경제적 보상이 적었고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평소 사회적 차별이 심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등 그 나름 한국적인 그런 맥락과 특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적 맥락에서의 특수성이 좀 잘 부각되지 않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머지 문제의식인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심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제 계속 고민 중이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마지막 그래도 슬라이드에는 대강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도 참 많긴 했는데요. 다만 뭐 24시간 전화 상담, SNS적인 접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 다소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대책들과 좀 차별성이 있는 두드러진 그런 참신한 좀 제안들, 눈에 띄는 아이디어들이 좀 눈에 확 드러나진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도 다 구상 중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제안들이 더 풍부하게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뭐 저 혼자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뭐 범 내려온다 이런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본 연구진들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와 복지부를 추동해서 그런 확진자들에 대한 그런 정신건강을 위한 그런 차별, 뭐 이게 편견,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뭐 공익 광고 제작을 제안해 본다던가, 아니면 코로나 사망한 유가족이
방역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그런 추모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저도 이제 몇 케이스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임종 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방역을 지키면서도 추모할 수 있는 임시적 공공 장례식장 운영을 제안해 본다던가, 뭐 이런 손에 잡히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당장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직접 사실 뭐 노력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뭐 연구진들이 계속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최종 결과물에서는 정신건강의학회의 성찰과 보건당국을 향한 따끔한 쓴소리와 함께 당장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좀 제안되길 기대합니다. 김성환 교수님은 조현병 환자들 지원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특히 이 조현병 환자 케어를 위해서 감염 확산 상황도 이 테이킹 이게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짚어내신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녹여내서 사회적 확산을 좀 도모하는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발표 이렇게 성실하게 참 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고 훌륭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본 연구진이 도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 케어를 위한 고민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으로라도 제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그 옥스퍼드 프리시전 그 사이키아트리 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멘탈 헬스 이슈에 관한 그 에비던스, 그러니까 클리니컬 매니지먼트에 관한 에비던스 베이스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역됐는데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서 정신건강의학회에 좀 노력 이런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일본에서도 이제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져서 일본 정신신경학회가 앞장서서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이제 그 연합을 해서 2020년 6월에 굉장히 일찍 이 코로나19 유행하에서의 정신건강 대책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왜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이제 조현병과 관련해서는 요 연구진들이 그런 작업까지 좀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 이미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본 연구진들이 이미 작업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상환 교수님 발표에 담긴 그 의미 있는 고찰들이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사실 이게 조현병과 관련해서 본 연구진들이 한 것이 가장 실증적이고 가장 대규모의 그런 고찰일 것 같아서 그런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좀 제안드려봤습니다. 김범석 교수님 발표와 관련해서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증적으로 재택의료에 대한 미충족 수요 충족,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지원, 가족의 독박간병에 대한 사회적 완충, 만성 중증 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 이렇게 딱딱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이 절실함을 이제 확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이제 이 뒷받침된 만큼 향후 관련된 그런 제안, 정책 마련, 이런 것까지 좀 이제 나아가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까지 좀 이제 연구진들이 고민을 하시면 더 의미 있는 그런 연구로 매듭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해 보면, 세 분 발표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현상을 잘 포착하셨고 실증적으로 잘 정리해 내셨는데, 그러니까 추상과 구체에서의 각각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거죠. 추상적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거는 정말 바꿔야 된다. 거시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더 호되게, 더 분명하게 짚어주셨으면 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실천적, 현실적으로 최소 이거는 당장 실천해 볼 수 있지 않냐, 시행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연구 결과로서 이런 것들은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제시하겠다, 가이드라인이라도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해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는 연구자로서 이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정도 하는 것도 얼마나 참 고되고 힘드셨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제가 시민사회단체 포지션으로 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소리를 좀 늘어놓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규진 제가 아까 소개드릴 때 인하대학교 교수님으로 소개드렸는데 인이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회적 차별이 심할수록 우리 특히 사회 더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셨던 건 사실인데 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실천 전략 그리고 사회적 확산과 더불어 고민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강정화 선생님이십니다. 강정화 선생님 현재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님이시고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정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참여 방역 운동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전 국민에게 준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토론의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지금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집중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피해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특히 그 취약계층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또 누구를 우선으로 해서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같은 감염병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 겪었던 교훈들이 코로나19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듯이 지금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준비 체계를 갖춘다면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정신 건강의 문제 또 특히 조현병 환자나 말기암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앞에서 토론자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이외의 사망자의 증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는 점도 얘기가 됐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 병상 하나 만드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병상 2.5개, 2개 반을 비웠어야 된다는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 아까 이제 그 호스피스 병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 병실 2개 반을 비움으로 인해서 기존의 환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도 줄었습니다. 조현병 환자 말씀하실 때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의료 이용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이러한 연구가 되고 그중에 각각의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점들이 좀 제시되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게 감염자나 격리자에 대한 비난이나 차별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운동본부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비난이나 차별은 결국 확진을 하기 위한 검사를 미루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또 동선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데 좀 망설여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낳고, 여러 가지 그 감염자가 겪는 문제들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라는 잘 모르는 감염병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특히 미디어를 통한 이런 그 정보 확산이 어떻게 보면 그 감염자나 격리자에 대한 비난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그 비판적인 시간이나 아니면 그 편견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위험 회피를 위해서 획일적으로 중단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초반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건강상의 피해도 취약계층에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결국은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치료 기회 제공이나 정신건강의 어떤 돌봄 문제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그 부정적인 결과들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칠 때는 획일적으로 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서 중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 결과에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참고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라고 제공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 지금까지 제공됐던 대면 서비스와 효과면이나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감염병 환경에 맞는 아까 이제 최적의 대안은 없고 최악을 피하는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전에 제공했던 서비스와의 좀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평가가 되면 앞으로 저희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또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복구하는데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정화 대표님께서 오늘 주로 논의되었던 정신질환자 그리고 말기 암 환자 말고도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연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이제 감염자나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차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민운동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여러 사회적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대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 이런 부분들이 보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잘 아시죠? 동아일보의 의학 전문 기자님이신 이진환 기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사 출신 기자로서 뭐 작년에 대구에 이제 환자들 직접 자원봉사도 갔었고, 또 최근에 재택 진료 요 환자들 실제로 한번 3일 정도 한번 직접 의료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가 지금 산업화, 핵가족화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격리로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새로운 변곡점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지자체, 그다음에 또 민간 병원, 의료원 이런 좀 협력 체제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우리 연결고리에서 놓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 착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동처럼 찾아가는 정신 서비스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착정을 해야 되는 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홍빈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좀 의료진들 피로도 소진도 되고 막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에 좀 더 붙인다면 언론인도 굉장히 피로도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벌써 2년 동안 계속 1면, 2면을 계속 하다 보니 많은 후배 기자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그 대구에서 우리 봉사할 때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 신천지라는 특수 종교 집단이 확산되면서 굉장히 급증했고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아까 백종원 선생님께서 참 이게 치자기가 힘들었다 하고 한 게 환자들 만나 힘들었다는 게 투병기 정말 드러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그런 이미지가 작동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고 정신건강 관련된 아무도 그거보다는 어쨌든 감염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확산을 줄이고자 하는 방역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정신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당시 그때 저랑 같이 다행히 진짜 운 좋게도 활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정신과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진료를 이제 같이 하면서 좀 병동에 들어가서 환자들 만날 때 좀 우울해 보이거나 그런 좀 죽고 싶다는 걸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은 적각해서 바로 전신과 선생님께서 같이 위기를 또 이렇게 또 치료하고 지원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확실히 바로 적시 적각 을 했을 때가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모든 시스템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막을 것인가에 대한 후 대책이 강하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재택치료도 경험해 보면 재택치료 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졸지에 이제 집이지만 다행히 그래도 격리돼서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첫 번째 만나는 의사가 주치의인데 주치의 선생님은 주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라든지 뭐 호흡기 관련된 이비인후과나 뭐 내과 선생님 정도인데 실제로 그 환자를 초진했을 때 가장 물어보는 거는 중점적으로 는 바로 호흡기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에서 이제 매뉴얼을 보면 딱 한 줄 있습니다. 그 정신 관련해서 어떤 불안한지 우울한지를 물어보는 그 하나의 질문 고리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매뉴얼에서도 좀 추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선생님께서 아까 그 코로나19 정신건강지원 방향 설정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신건강을 고려하는 격리치료 방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중증도에 따른 심리지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주치의랑 그 환자랑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매뉴얼은 어떤 거냐면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경우에 바로 그냥 병원에 이제 이송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신 지원이 현장에서 바로 그게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생각을 했고요. 김범석 교수님께서 중환자 관련해서 임종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하신 게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 임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임종을 했을 때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바로 그 화장터에 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논란됐기 때문에 그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코로나19 임종 환자를 위한 1인실 임종실을 처음으로 마련해가지고 그걸 좀 잘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지금 응급실 이용도 굉장히 쉽지 않고 최근에 저한테 환자가 호소를 했었어요. 도저히 응급실 이용을 하려면 그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응급실은 응급해서 가야 되는데 검사 결과를 받아서 음성이란 걸 확인해 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라도 그런 좀 사회적 약한 고리 있는 환자들이 어떻게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완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걸 좀 추가로 해서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 또 김상환 교수의 굉장히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굉장히 벤치마킹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블루 보호 요인이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주 3회 이상 운동하거나 또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소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되면 보호 요인 된다는 걸 갖다가 좀 많이 우리 매체에서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대중 매체 이용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에 대해서 이 대중 매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SNS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코로나19에 대한 주제로 극과 극을 달리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라든지 신뢰도 높은 그런 의료진이라든지 내과 같은 좀 그런 근거 중심의 그런 공공기관이 좀 중심이 돼서 이런 거지. 이쪽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믿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했고요. 또 김상환 교수께서 2020 광주시 정신건강사업 보고대회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표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상당수 대부분이 보면 비대면 서비스 그 맞춤형으로 좋은 사례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많을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 중에 좀 선점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성, 가능성 있는 그런 걸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진환 기자님도 현장의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또 느끼셨던 점을 같이 결합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심리 치료의 문제, 그다음에 임종과 관련해서 한동안 가족들도 제대로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던 문제들의 해결책이라든지 응급실 이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의 문제, 특히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현장의 경험과 오늘 발표의 내용들을 토대로 좋은 정리를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5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5번째 토론자는 김한숙 과장님이십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님이십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하수입니다. 일단 우선 좋은 심포지엄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건강정책보다 더 먼저 앞서 이런 연구들을 좀 런칭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 심포지엄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기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도 이제 나중에 평가를 이제 후기를 지나서 지금 2년 이제 접어들고 있지만 평가를 해보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국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을 했나 이런 평가가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언론에서 그런 포인트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역 당국, 그러니까 감염병 정책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제가 이제 정신건강 정책 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건강 정책 자체가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윤석준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런 정신건강 정책 분야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그러니까 이미 아시고 계신데요. 이를테면 청도 대남병원의 그 열악한 환경이 그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상당히 충격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신질환자가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심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슈화가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 뭐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도 개선 사항들이 진행이 됐고 관련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금 20년도에 지금 추경과 예비비만 해서 거의 정신건강 쪽 분야에 100억 정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저희 정신건강 예산 전체적으로 따지면 2020년도에 2,500억 정도, 2,000억대에서 지금 21년도에 그 3,000억까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내년도에도 예산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가 늘어나서 그 향후에도 이런 재정적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 보건의료 체계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까지 호진적이고 낙후되었던 서비스임이 불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국가 차원의 공공성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 가족이나 단체들에서 당사자 단체들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계기가 좀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그 심포지엄에 그 우리 사회의 약한 골이라는 제목이 그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그 모호한 개념처럼 다가오다가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발표가 진행되면서 참 그 제목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정신건강 쪽은 그러니까 누구나 취약하다라는 건 아는데 사실 이 취약성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이슈 우선순위 선점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백종우 교수님이나 김성환 교수님께서 뭐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이나 아니면 조현병 환자의 차별, 조현병 환자의 치료 기회의 박탈 아니면 조현병 환자의 차별이 좀 더 격화될 우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이게 사회적으로 좀 더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요.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네카의 이 연구 사업단에서 향후에 연구를 추진한다면 아마도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불형평에 대한 연구가 더 수요도 커질 거고 투자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중증도가 확실히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로 중증도가 확실히 감소되었다라는 그런 논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 가설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더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 방역 능력이 좀 더 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조현병 환자가 그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안에서도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병원 안에서도 조현병 환자가 확진이 되면 좀 잘 받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함에도 잘 좀 드러나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이 이렇게 한정된 자원에서 어떤 방역을 취할 때에는 취약계층의 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대응을 그 독립된 과제로 좀 더 이슈 레이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의 연구 방향도 이런 불평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더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방역 상황에서 다들 느끼지만 병상 부족 이야기 나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화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그래서 물량 투입은 항상 목소리가 더 큰 집단, 더 사이즈가 더 큰 집단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대응이나 현재에서도 이런 근거들이 충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이런 취약계층에게 더 흘러갈 자원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정신건강
그 전반에 걸친 그 홍보라든지 이렇게 인식과 차별의 문제 이 부분을 많이 그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지금 코로나 우울을 좀 극복하기 위한 이제는 이제 마음에 투자하세요. 그 각자의 마음에도 이제 투자할 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뭐 그 행동 수칙 4개를 홍보를 하고 10월 달에 집중 홍보를 해왔고요. 이게 내년도가 되면 좀 더 그 내실있는 홍보 사업으로 좀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좀 이제 지금 겨울철 앞두고 좀 더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거나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방역은 방역대로 일상회복은 일상 행복대로 저희가 지켜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 정책관에서도 이제 그 국신설된 이후에 R&D에 그 연구개발 사업 투자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62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오늘과 같은 그런 연구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에 연간 한 37억 원 정도 배정이 될 것 같고, 그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이런 사회적 영향력 분석에 관한 그러니까 매우 많은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앞으로 향후 한 5, 6년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늦지 않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부 현역 정신건강정책과장이시기도 한 우리 김한숙 선생님께서 정신건강 정책이 사실상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소홀하게 다뤄왔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다행히도 예산 증액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꿔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경희대 의대 예방학교실의 오인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크게 감사드립니다. 사업단 PM을 맡고 있는 경희대 의대 예방학교실 오인환입니다. 세 분의 발표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 언급을 해주셔서 몇 가지 첨언만 드리면, 연구자로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백종우 교수님의 연구는 일반 인구 집단 및 특수 인구 집단에서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고, 특히 저소득계층 및 취약 집단에서 그 영향이 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경향은 사실 해외에서의 연구 경향과도 거의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 이제 질병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나 불안 같은 거는 백신 접종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함의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이제 악화된 정신건강 지표가 실제로 질병의 발생이나 아니면 의료 이용과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예를 들면 건강보험 자료나 이런 부분과 같이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이거 역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은 이제 조현병 환자가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낮고 대중 매체 이용은 편견, 두려움, 불안 등을 증가시키는 데 반해서 지식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초기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제 조현병 환자를 포함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감염이 한 2.6배 정도 높고 사망은 3.5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 제공 내지는 지식의 문제인데요. 이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일부 한 바가 있는데, 보시면 코로나 관련 그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전체의 23.5%로 나타난 바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걸 보면 결과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결과가 46.1%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대중매체 이용만으로는 코로나 관련 지식의 함양에 제한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어떤 형태로 지식을 제공하고 감염 예방 교육을 할지에 대한 숙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원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간병과 임종의 변화를 분석해 주셨고 의료 이용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이제 응급실 임종이 증가하고 그리고 돌봄의 질 저하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원 이용의 측면에서라도 효율적인 자원 이용의 측면에서라도 완화 의료나 재가 돌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일개 병원에 한정된 것이라서 다양한 병원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과가 같이 결합되면 저희가 이제 더 해석을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업단 PM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가 이제 다른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 생성 연구가 부수적 피해에 이제를 다루고 보건의료 자료원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고 심리적, 정신적 영향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코비드 관련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 이미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전 교수님, 제가 경희대 교수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의 세부사업 책임자로서도 의견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이 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연구, 그리고 또 보수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공익적인 작업을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주셨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발표하셨던 우리 세 분의 연자분들께서 혹시 답변을 하시거나 마무리 말씀을 하시길 원하면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백종우 교수님. 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남은 기간에 또 잘 반영해서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조금 사실은 뭐 저도 우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대국민 마음건강 지침이랑 정신과 의사를 위한 진료 지침을 아마 이게 세계에서 처음 내가지고 그 영어로 바꿔서 이제 한 17개 나라 정도에서는 초기에 저희 지침을 좀 사용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가능했던 거는 메르스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연구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이라서 빨리는 대응했는데 지금 좀 더 이제 근거에 기반해서 추가하는 것들도 역시 결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최규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참신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이제 분명한 목소리로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마음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그 각자의 역할들을 잘 협력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책에서 이제 정부, 국회, 정치가 할 역할이 있고 이제 보건의료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근거로서 이제 할 말이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저는 뭐 작년 같은 때가 의미가 있었던 게 인권 문제라든지 확진자 문제를 시민사회단체들이 뭐 인권위 앞에서도 제기하고 했던 거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위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단합하고 빨리 이겨내는 장점도 있지만 이때 굉장히 소외되고 어떤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지 않게 보는 측면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고통받는 사람의 증언을 보다 사회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또 시민사회 단체도 중요하고 언론의 역할 또 연구자들은 그 근거를 만드는 것들이 같이 협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저도 최규진 교수님 언급해 주신 대로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 있는 연구 결과가 되도록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대면 서비스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효과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검증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비대면 서비스가 대면 정신화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함께 활용할 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개발과 연구에 대한 추후 보다 체계적인 그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한숙 과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독립적인 과제로 이런 부분들을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켜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인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보 습득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향후 더 개발하고 보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조현병 환자분들 같으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체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인들은 정신 건강에 대해 조금 소홀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거나 좀 소홀한, 이분화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신체 건강에 대한 더 효과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지식들을 더 습득하고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환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어 노출은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에 다 포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바른 정보들을 잘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적절한 내용이 잘 홍보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언급해 주신 뭐 운동 감사 그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은 저희가 논문을 이렇게 분석하고 표로 정리해 보니까 되게 클리어하다라고 저희 스스로도 생각했고, 논문 심사를 받을 때도 리뷰어가 대중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고찰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기술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논문이 출판이 되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취재 요청 왔던 기자님들 몇 분에게 제가 메일을 보내봤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바쁘신지. 그래서 지금 후회하기를 이진환 기자님한테 보냈으면 보도가 됐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중의 언어로 좀 잘 전달이 돼서 잘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김홍빈 교수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제 동기 교수가 저희 감염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좀 짠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 드는데, 그냥 김홍빈 교수님께는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로서도 좀 머릿속에 좀 복잡했었던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모두가 힘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힘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앞에서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자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뒤에서 쫓아오는 취약한 계층들에서는 분명히 약한 고리가 있고, 어쩌면 그 약한 고리가 이미 끊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뒤에 고리는 끊어져 있는데 앞에서는 계속 달리자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 고리들이 끊어지기 전에 이것을 대책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싶고, 남은 연구 기간 동안에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정책 제안과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발표자분들의 코멘트도 고맙습니다. 시간이 더 되면 사실 이제 쌍방 토론도 또 하면 좋을 텐데, 마치 대질신문 같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위해서 사실 제일 많이 수고해 주신 곳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단장을 맡고 계신 허대석 단장님께서 마지막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처음에 기획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추경이 편성이 됐죠. 추경이 편성되는데 그 중에 연구 부분은
기본 원칙이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백신이나 치료제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게 사회나 의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인원 연구가 꼭 필요하다 해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 그 예산 담당하셨던 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때 배정받았던 추경 예산 중에서 오늘 발표한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고 좀 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의료 인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의료 자원 중에서도 중환자실, 응급실을 이런 재난적 사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료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활용하는 게 환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적절할지 그 부분은 자료가 모이는 대로 내년 초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이미 뭐 보편적으로 고령자, 뭐 기저질환이 있는 자 분들이 취약하다는 건 다 아는데 사회 여건상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흑인, 히스패닉 이런 쪽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라는 이 특수한 사회 환경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가 굉장히 광범위할 걸로 봅니다. 오늘 뭐 대표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나 말기 환자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더 모이면 광범위하게 좀 더 넓혀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정책에서도 이게 이제 이 코비드-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방역만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적 사태가 반복될지 모르는데 이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회나 의료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정책이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의견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에 참여하셨던 발제자나 토론자 그리고 청중들 모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곳을 매우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 악한 고리의 문제를 오늘 우리 굉장히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유행에서 관찰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사회심리적 영향을 주제로 했던 오늘의 심포지움을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